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데일리 NK와 국민통일방송은 오랜 시간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를 연구해 오신 전문가분들께 고견을 구하는 시간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릴레이 인터뷰 한반도 정세 진단. 오늘은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석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7월 하순부터 8월 초까지요. 미국 서부 5개 도시에서 대북정책 강연회를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7월 27일부터는 시카고에서 우리 민주평통 세계 여성 대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시카고에서 3박 4일 동안 회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LA, 샌디에고 이렇게 4개 태평양 연안의 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참 많은 수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미국 순방에서 가장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면 뭐였나요? 물론 가장 큰 행사는 이제 시카고에서 있었던 민주평통 세계 여성 컨퍼런스인데요. 이 회의는 이제 전 세계에 저희 39개 협의회에서 한 100여 명의 여성 자문위원들, 특히 여성 지도자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우리 민주평통에서 여성 위원님들의 역할, 또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 세계 차원에서 어떻게 이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활성화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서로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는 거, 그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고요. LA로 이제 옮겨서는 이제 LA에서는 LA 협의회 주관으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신 에드 로이스 위원께서 특별히 우리 미국 지역에 있는 청년 우리 자문위원 또 청년 지도자들하고 함께 한반도 통일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 또 최근에 이제 동북아 정세,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물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포함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토크쇼처럼 우리 젊은 지도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하고, 그래서 함께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협의회에서는 그 지역에 이제 홍명기 운영위원께서 매년 이제 해오신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특히 이제 청년 탈북민들에게 장학금 또는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우리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행사를 함께 병행하면서 이제 관련 주제로 강연도 하고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있었고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이 상당히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우리 자문위원들과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도 하고, 또 해당 지역에 공관하고 협조해서 이 미국 주류 사회에 우리 통일 또는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전하는 그런 일종의 네트워킹 구축, 그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주요한 성과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번 미국 순방 전체가 다 주요한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도 있고, 또 지금 시기 자체가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과정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미묘한 그런 경쟁 관계,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 지역에 있는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서 많은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수석 부의장님께서 미국 순방을 하시는 동안 한국에서는 이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 굉장히 국내적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주 동포사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이제 미국 지역은 어차피 한미동맹을 미국 쪽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미국 주류 사회의 그런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미국 자문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또 그러한 그 어떤 분위기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어떤 그 협의회 분들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높이는데 오히려 미국적 자문위원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어떤 통일 준비 그리고 국민 통합 심지어는 미주 동포 사회까지 이렇게 아우르시는 동안 벌써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되신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제가 1월 6일 날 평통 수석 부의장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날이 바로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한 날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물론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거나 개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운반 수단인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 무수단 미사일, 또 뭐 장거리 미사일, 또 최근에는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과 같은 그런 여러 종류의 소위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통일 또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그 인식을 정부도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런 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평통 차원에서 국론을 결집하는 그 역할을 지난 한 8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규탄 시위도 하고 또 성명이나 결의문도 발표하고 또 관련된 강연회도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화나 어떤 교류 협력보다는 남북 간에 이런 그 북한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소홀히 다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안보 분야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떤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평통이 앞장서서 국론을 결집하면서 막아내는 일, 이게 우리가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해왔던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평통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과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통이 지난 이제 8월 14일 방영됐습니다마는 통일 골든벨을 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까지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이 통일 골든벨 그 본선에는 국내 89명, 해외 11명 이렇게 대표가 참석했는데, 사실은 전체 다 따져보면 한 15만 명 이상의 그런 예선 참가자들, 그러다 보면 거기 학부모, 또 해당 학교 선생님들, 지역 교육 관계자, 또 평통 우리 자문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청소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우리 평통에서 뒷받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방부하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후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해외에 있는 우리 그 평통 청년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통일 안보 비전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청년들이 통일이나 안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장인데, 이것도 대단히 그 성공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 핵이나 또는 또 최근에 사드 문제와 관련한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요 역할을 하는과 동시에 미래 세대들에게 통일의 필요성 또는 통일의 어떤 그 책임 과제로서의 통일,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일을 다 하시려면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뜩이나 할 일이 참 많으신데 지금 하필이면 우리 한반도 정세가 참 복잡다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과제가 됐는데요. 또 우리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북한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지금 집권 5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북한 정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습 독재 체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정은 이 체제의 특징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아주 초강수, 어떻게 보면 정권의 명운을 바로 핵 무기 또는 핵무기를 통한 어떤 대외적인 위협, 이거로 이제 체제도 결속하고 대외적인 어떤 그 협상력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아주 대단한 그런 의지와 그리고 주변 사회와의 어떤 그 공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그 제재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270 같은 경우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고, 또 이 제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 사회는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가혹한 어떤 통제 장치를 동원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리더십 같은 경우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어떤 정책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스스로 초래한 이런 그 불안정 요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북한에서 원하는 그런 핵도 보유하고 경제도 함께 발전시키겠다, 이 노선은 성공할 확률이 뭐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체제 자체도 존립이 위험한, 그것이 바로 북한 체제의 지금 성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여간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핵 개발에 지금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과 또는 뭐 러시아까지도 함께 이 북한 핵무기 포기하는데 공동 정선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고, 그런 것이 지속이 된다면 저는 북한 체제가 지금과 같은 그런 그 핵 보유 노선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뭐 과거에 비해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몰라도 이 제재가 계속되면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 해외 고위 관료라든지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뭐 불가피한 하나의 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북한이 정책 변화를 하지 않고 계속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북한 엘리트 내부의 균열, 그런 불안정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김정은이 돌발적인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같이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뭐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시던 도중에 실제로 그 해외에 나갔던 외교관들, 대표적으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던 태영호 전 공사를 비롯해서 최근에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러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탈북 러시를 곧 북한의 체제 균열 또는 체제 붕괴로 해석하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로 진단하십니까? 저는 북한 체제가 일단은 정책이 이게 사실 그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취할 수 없는 아주 무모한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망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또는 외화벌이 그런 어떤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걸 견디지 못한 그 현장에서의 그 일꾼이나 아니면 그 상위 어떤 간부들의 그런 일탈 또는 탈북, 이것은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뭐 중국에서 그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경우,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것 중에 그나마 어떤 그 조건이 형성돼서 나온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식당이나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 그 고위 외교관입니다마는 영국에서 정말 그 차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사가 가족과 함께 탈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에서 가장 신임받고 가장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탈북이라는, 목숨을 걸고 탈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럼 그게 비단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른 많은 공간에서도 그런 일이 기회가 있으면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에서 온갖 지금 조치를 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수준을 자꾸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이것이 뭐 대량 탈북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엘리트 체제의 어떤 그 균열이 체제 이완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워낙 강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억눌려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 정권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변화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 간부들까지도 포용하려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김정은 정권과의 분리를 시도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여나 그 한국의 대북 정책이 진정한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전략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아직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면, 지금과 같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과의 어떤 그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조기 때문에 뭐 북한 레짐 체인지를 우리가 정책에 우선순위 뒀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가면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런 상황보다는 북한 정부를 향해서 지금 일반 주민도 그렇고 북한 뭐 정권의 어떤 핵심 그런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니,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바꾸라. 정책을 바꾸면 육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또는 뭐 경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그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정책의 변화, 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주변 국가들을 함께 그 설득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잘 말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북한 주민과 정권을 구분하려는 대북 정책이 고안이 된다는 게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를 성사시키려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꾀하는 게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뭐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 사회는 뭐 지난 70년 동안 아는 것처럼 수령 독재 또는 뭐 세습 독재, 그러면서 외부와 차단된, 고립된 그런 체제가 바로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북한 주민이나 엘리트들도 외부로부터의 정보나 또는 외부와의 어떤 교류 협력, 이것은 뭐 철저히 뭐 차단되고 통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그런 그 외부와의 접촉의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갔을 때 북한 사람들의 그 의식 변화, 이것은 우리가 수많은 탈북민들을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변화는 역시 외부로부터의 정보의 확산,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에 대한 방송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보 제공 수단을 여러 각도로 하는 것이 북한 체제나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특히 뭐 남한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라든지 또는 뭐 불필요한 그런 오해 또는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또 바꿔나가는 데는 꾸준하게 우리의 어떤 그 진실을 알리는 노력이 저는 지속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킬 방법도 고안이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석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대북 제재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어떤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또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제재 이외의 어떤 방법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보다 더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대신에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뭐 북한과 같이 좀 이렇게 철저하게 차단되고 통제된 사회에는 즉각적인 어떤 그 효과를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체제나 그런 그 정권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그 제재를 해 나간다면 굉장히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그 제재의 어떤 그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 주변국들과의 어떤 그 공조가 흐트러지지 않게 어떤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재를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부담도 수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상대방 제재 대상도 물론 그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겠지만, 사실은 제재를 하는 쪽 입장에서도 분야별로 나름대로 손해를 보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끌어안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노력, 그게 바로 제재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북한과 같은 체제에는 저는 그렇게 단기간 내에 어떤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보다 더 중장기적인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북한에 대한 우리가 접촉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북한은 뭐 수백만 주민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기들 필요한 미사일에 그 자원을 투입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뭐 몇몇 사람들 또는 몇몇 어떤 특정 분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체제는 그 효과가 입증이 될 때쯤 되면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면서 지속하는 것, 그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인권 제재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이미 김정은을 인권 범죄자로 규정을 한 상태고, 국제사회 곳곳에서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인권 제재 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건 뭐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물론 북한 정권 또는 북한의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구적 어떤 표현 가치도 있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그동안 탈북민들의 증언이라든지 또는 뭐 외부 어떤 그 방문자들의 관찰 결과로 봐도 지구상에서 가장 그 열악한 인권 상태, 인권 유린 국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 정책을 변화하는데 인권 부분까지 함께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그 훼손되거나 또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다행히 유엔 그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그 인권 실태에 대한 그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그 정권 최고 수뇌부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를 바로 북한에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북한 체제가 지금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했던 그런 그 인권 유린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또 그것이 양자 간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사회가 어떤 공동 보조를 맞춰서 접근할 때 북한 체제의 어떤 그 변화는 뭐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많은 어떤 지적들 또 어떤 많은 그런 어떤 그 비판적 목소리를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로까지 지금 발전된 게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권 유린한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는 것도 북한의 어떤 그 인권 변화, 인권 개선 그리고 그 인권 개선과 맞물려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무모한 그런 그 핵 개발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사회를 좀 진단을 해봤고요. 이제 한국 사회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다 보니까 끝내 한국과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이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서 이른바 남남 갈등까지 야기되는 상황인데요. 이 국론 통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사드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오해, 잘못된 어떤 그 인식은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소가 돼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적 또는 어떤 그런 그 절차적 그런 부분들이 이 사드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주제 때문에 다소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뭐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미 그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드 배치 예정지로 돼 있는 성주 군민들과 정말 그 허심탄회한 그런 그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그야말로 그 진정성을 갖는 그런 그 대화가 또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관건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는 우려, 특히 중국이 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중국을 의식하는 그런 그 반응 그리고 그것이 뭐 정부나 또는 군에 대한 과도한 그런 어떤 그 비판과 연결되는 일종의 정치화된 논의로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기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 특히 최근에 고각도 발사 같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존의 뭐 패트리어트만 가지고 또 한국형 킬체인이 완성되기까지의 그런 어떤 시간까지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 사드 배치는 하나의 그 안전망을 보다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뭐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일반 그 시민들도 그렇고 또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어떤 그 지역에 어떤 그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 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와 그런 어떤 실제로 배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은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필요한 그런 어떤 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 그 반대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언론이라든지 또는 정치권에서 또는 전문가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좀 명확하게 가리고 그렇게 됐을 때 국가 안보나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결집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북한 문제, 안보 문제, 심지어 외교 문제까지 산적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통일이 되기는 하느냐, 심지어는 통일이 필요하긴 하느냐 이런 의견차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청년 세대들의 통일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핵 문제가 있기 전부터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측면도 있고 또는 과도하게 이 통일의 어떤 그 부담을 의식해서 통일에 대한 어떤 기피증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 핵 개발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국론이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젊은 층에서 이것저것 다 싫다. 그러니까 통일도 역시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오히려 이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 이 통일의 문제는 하나의 그 미래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통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당위적인 측면만 가지고 젊은 세대를 설득하기에는 이미 분단 7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요. 그래서 통일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 긍정적인 그것이 비단 경제적인 이득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을 생각한다면 이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건설적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사실대로 좀 알려주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통일에서 반대하거나 통일을 싫어하는 것이 그 막연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막연한 어떤 그런 뭐 거부감 이런 것이 기인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설득하고 또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건 필요하고요. 실제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통에서 뭐 통일 골든벨이라든지 통일 비전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통일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을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그 젊은 청소년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미래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 보면 저는 그런 그 교육을 여러 가지 그 실천적인 방식을 통해서 또는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민주평통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수석 부의장님의 꿈과 목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석 부의장으로 역임을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꼭 밀고 추진하고 싶다 하는 정책적인 사업 또는 목표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글쎄 저는 뭐 우리 민주평통의 어떤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 국민들 사이에 헌법기구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장이신 대통령님께 정책 자문 건의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어떤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국론을 이렇게 결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이 풀뿌리 운동 조직으로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역할을 우리 평통에서 하기 때문에 수석 부의장으로서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건 아닌데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입법 조치 하나만을 채택하는데도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벌써 미국은 일찍부터 북한 인권법 제정해서 북한 인권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 더군다나 미국 내 단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단체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그런 조직들도 지원해주고 또 탈북민들의 어떤 그 정착을 위해서도 또 그것의 어떤 그
가치 정립에 있어서도 대단히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일본도 물론 미국 인권법이나 또 우리가 채택한 물론 이제 금년도에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일본이 채택한 또 북한 인권법은 또 그 나름대로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본 출신의 뭐 탈북민을 특별히 보호한다든지 뭐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중시해야 될 그런 당사자고 어떻게 보면 책임자인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일을 못했는데, 가만히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제가 그 일에는 사실 뭐 공청회도 참석을 해보고 또 NGO에서도 활동을 하고 했는데, 가장 큰 것이 정책 리더십이에요. 북한 인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을 하는데 왜 이런 법과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정치권에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이제 법도 통과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북한과의 어떤 그 정상적인 관계 또는 올바른 통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일을 이제 하고 싶다고 하면 북한 인권관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 또는 탈북민들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싶고, 다행히 이제 우리 그 평통에서도 북한 인권 법제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또 우리 평통에 북한 인권 탈북민 법률 지원단, 이건 전 세계 한 60명 정도의 법률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요. 그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전략 대화를 국내 한 40개 NGO들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전략 대화를 2차례 가졌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논의하셨잖아요. 네. 북한 주민 또 북한 뭐 엘리트 구분하고 정권도 구분하고,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가 어떤 그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통일이, 그리고 통일하는 대상은 결국은 남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지향하는 통일의 어떤 수순이라고 하면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 노력을 이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도 수석 부의장님의 통일 리더십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 정부와 또 국민 그리고 해외 동포들도 사실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함께 만들어갈 주체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북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좀 벽에 부딪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헌법에다가 또는 뭐 당 규약에다가 핵 보유국가로 선언했다. 그러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냐?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아주 그 일종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 또는 정상적인 그 관계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 과제고, 저는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하나의 그 잘못된 인식이 아닐까. 북한 핵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북한이 결국은 정책 변화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그런 어떤 교조적이고 또는 전체주의적인, 또는 뭐 우리 태양 아래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보듯이 그런 다 부속품인 그런 북한이 어떻게 보면 자각을 하고, 인민들이 자각을 하고 엘리트들이 깨우쳐서 과거 독립 국가들이 그렇게 했듯이 체제 전환이 가능한데, 그것이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시간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사회도 분명히 변화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일은 정말 점점 더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 체제나 북한 사람들이 변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일도 우리의 또 독일과 같은 그런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정부나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가 뭐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그 담론을 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좀 이중적일 수 있고 또는 그냥 피상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북한 변화시킬 수 있고 통일할 수 있고 북한 핵 포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는 것이 저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기초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정부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정부와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매번 이렇게 자기 확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가 북한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보다 생산적인 논의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